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앞서 세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질의 토론을 해주시면 발표자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또 추가 답변과 질의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 지역학의 개념과 정립 방안을 발표하신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한문종 전북대 사학과 교수님께서 발표 토론에 대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총괄해서 약 20분 내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문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 한문종입니다. 오늘 이동희 관장님의 발표는 지역학의 개념과 확산 과정, 또 필요성과 정립 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전북학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전북학이 이제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오늘 이동희 원장님의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학 또는 전북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지역학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울, 부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2005년에 전주학을 비롯해서 익산학, 군산학, 정읍학, 고창학, 완주학 등의 지역학이 출범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출범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전북연구원 내에 전북학연구센터가 설치되어 전북학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학과 기초자치단체인 전주학, 익산학, 군산학 등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국가사와 지방사, 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발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동희 군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단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학 연구가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성과를 지역민들이 공유하려면 역시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지역학 활성화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학 연구와 관련해서 전북학, 전주학, 익산학 등의 인력과 예산이 서울학, 부산학, 충청학, 수원학 등의 인력과 예산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북학, 전주학 등이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문화원, 대학 연구소 등의 유관기관, 지역의
전문 연구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북학 또는 전주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그리고 연구 성과물의 공유를 지적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보냈습니다만 충남학 강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충남학 강사 양성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충남학 강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셨는데요. 전북지방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북지방의 역사 왜곡 사례가 있다면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문정 교수님께서 그 이동희 관장님 발표에 대해서 네 가지 큰 범위로 지역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학의 어떤 지역 단위별 중복 문제나 특히 이제 지자체의 예산 지원 문제, 그리고 각 기관별 네트워크 구축 문제, 특히 지역의 역사를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좀 편향적으로 왜곡됐거나 문제가 된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큰 측면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주셔서 같이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과제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제시해 주신 안이 그냥 또 지금 드는 생각을 그냥 무슨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전북학과 어떤 또 우리 도내 상황을 보면 전북학과 시군 자치단체들의 어떤 지역학이 어떻게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떤 중복성을 피하고 이렇게 가느냐 하는 어떤 방법상의 어떤 관계로 설정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이제 지역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출범을 하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서울학 하면 90년대부터 했으니까는 꽤 된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학문적인 단계까지 성숙되었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출발한 데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나름의 그 연구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전북학 그렇고 또 시군단체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모아지고 이렇게 서로 논의되는 장들이 우선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전북학 발표하면서 전북학 대회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 단위는 시군 단위별로 일련의 어떤 성과물들을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시군 안에서도 지역학을 하는 데가 하나 기관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기관들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올해는 어디까지 어느 부분이 됐고 어느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논의들을 시군은 시군 단위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전북학 단위 차원에서 또 논의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어떤 그 연구나 어떤 방향들을 주고받는 것들이 지금 얘기한 중복되는 문제들을 그나마 좀 줄여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역학 연구가 될 수 있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더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완주학 얘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주학이 있고 또 요즘 완주학이 또 꿈틀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주하고 완주하고 분리된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어떤 관계들을 설정하고 가야 할 거냐, 이게.
그런다고 또 완주학을 못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전주학을 못하게 할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주학에 있어서는 앞으로 완주학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주 지역까지 이제는 전주니까 하나의 문화권 차원에서 포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고 말이죠. 그렇게 우선은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소하면서 좀 차원을 좀 달리해서 그 선상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학이라는 것이 이제 전북 지역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 틀은 전북에 두지만 적어도 전라도라는 큰 틀을 가지고 가야 한다. 호남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주가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 때문에 전주학에서는 전주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전북 지역,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총괄하는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듯이 더더욱 전북학에 있어서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선에서 아무래도 전북학이 이제 광역자치단체니까 전북학 중심으로 지방의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의 지역학들이 연결고를 가지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발전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져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지금 지역각들이 그렇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제 병원들이 제주항이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크게 본다면 전북학이 현재는 전북연구원 안에 전북학연구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전북학연구센터라고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북학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에서 독립시키는 이러한 지금 제주도가 분리가 됐던가요?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이제 경조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큰 틀에서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충남학의 문제는 아마도 이제 충남학이 그 강사들 양성해서 그 강사들을 또 교육 그 현장에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충남학이 간단히 말하면 이게 교육 쪽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교육을 그런 쪽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그 방면에 있어서 해볼 필요 있다고 보고 뭐 강사 양성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심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죠. 아마 이게 또 충북학 오늘 선생님 오셨으니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이제 전라도라는 지역이 아까도 풍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풍요롭고 국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중앙정부의 어떤 견제도 끊임없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나 역사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 쓰여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위정자들 입장에서 쓰여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저 예를 든다면 정여립의 어떤 사건도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역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려 시대 훈요 10조 있지 않습니까? 훈요 10조도 한쪽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들이 그 일제강점기에 크게 나오고 있죠. 지금 얘기한 정예롭 사건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쪽에서는 사실이라 하고 실제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날조됐다 하고 이 두 가지 설이 맞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가
꼭 이 호남 출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을 때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분명치 않은 사건이 터지면서 지역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전북학이, 우리 지역학들이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왜곡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사님. 예. 혹시 한 교수님 또 추가 논의 있으십니까? 예, 이 추가 질문은 이동희 이 관장님이나 박정민 박사 어느 분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인력 확충 못지않게 지역의 자료를 조사,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문서 분야를 예를 들어보면 전북대학교 호남권 한국학 자료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1년에 4억씩 40억의 지원을 받아서 호남지방 고문서를 수집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약 16,000점의 고문서를 수집 정리해서 그 DB로 구축하고 일반인과 전문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북지방에는 조사되지 않은 고문서, 고문원 등의 자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리상의 부실이나 도난, 화재 등으로 멸실되어 버릴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이 멸실되기 전에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서 지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용도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기왕에 구축된 DB 자료들을 전북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발표자들께서는 그동안 전북학 또는 전주학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지역 자료의 조사 수집 방안과 또 기구축된 DB 자료의 활용 방안이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 질문 겸 아마 제안이신 느낌이 들어서요. 이따 그 후속 그 토의 과정에서 그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선생님 그 질의 추가 질문은 그렇게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발표인 그 박정민 연구위원의 전북학 정립과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그 김양식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양식입니다. 제가 1999년도 저희 이제 충북학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계속 이제 충북학 연구소를 담당해 와서 아마 그 타자의 시선으로 한번 전북학을 한번 봐달라는 의미로 저를 이 자리에 아마 초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0여 년 그 충북학 연구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뼈저리게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역학을 그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그 주체 간의 어떤 그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여러 어떤 주체 간의 어떤 연대 내지는 어떤 네트워킹 또는 그 협력이 매우 이제 그 중요한데 이번 그 전북학 그 포럼이 이제 전북개발연구소나 이제 전라일보 이제 주치로 이 자리가 그 마련된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전북학 포럼의 어떤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관점을 가지냐면은 이 지역학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을 대변하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집단 지성을 대변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학은 사회적 자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그 지역학이 어떤 학문으로서의 어떤 지역학이라고보다는 어떤 지역 전략으로서의 어떤 지역학 담론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학을 통해서 생산되는 어떤 연구 결과물은 그 지역의 어떤 집단 지성이자 어떤 그 사회적 자본 그 역할을 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난 한 그 20, 30년 그 지역학의 어떤 연구, 그 동향의 어떤 그 추이를 보면은 이 관학에서 민학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떤 그 지자체가 어떤 지역 균형이 이제 발전할수록 어떤 일반 그 시민이 그 주체가 되는 그 학문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역사상 관학이 그 주도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패러다임이 이 민학으로 이제 이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학일 때는 전문가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지만은 민학일 때는 시민,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지역학에 앞선 그 일본을 보면 일본은 이제 지원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 과정에서도 사례를 들었지만은 이 일본 그 아오모리현의 그 아오모리 학이라든가 또는 그 나라현의 그 창생학을 보면은 이게 그냥 생애학습형이라든가 과제 해결형, 그래서 지역 주민 중심의 어떤 그 지역학을 하는 이유가 이 관학에서 민학으로 이미 일본은 전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역학의 핵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볼 필요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학 중심의 우리 그 지역학 연구라든가 접근 방식 또는 어떤 사업 계획이 좀 그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역학이 이제 민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지역 주민이 그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어떤 목소리와 그들의 삶과 문화가 지역학의 어떤 결과물로서 또 나타나고 또 그것이 또 지역 주민한테 돌아가는 이런 어떤 그 생태계가, 지역학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창에서 순창 3기업 그 아카이브라는 그 작업을 지역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창에 이제 그 귀촌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 예술가라든가 또 지역 언론이 이제 그 연대를 해가지고 그 의미 있는 그 지역민을 한 명 한 명 소환해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공유를 하면서 지역의 어떤 앞날을 성찰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살아있는 어떤 지역학의 한 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그 청주 같은 경우에 의미 있는 이 작업 중에 하나가 이 동네 서점에서 그 휴먼 라이벌이라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원로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 활동가들을 이제 동네 서점 중심으로 이제 그 소환을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지역 이야기, 그들의 어떤 지역 정서 또는 그들의 어떤 지역의 어떤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그 지역이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해 나가는 어떤 지역학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년 전에 이제 그 저희 그 충북학 연구소에서 그 달래강 1, 2, 3 인문예술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달래강 인문예술 프로젝트는 이제 충북학 연구소하고 지역 신문사, 그다음에 지역 그 예술인, 일반인들이 이제 같이 그 연대해가지고 달래강이라는 그 충청북도의 중요한 그 강에 대한 인문학적인 또는 어떤 그 미학적인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것을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그 프로젝트였고 실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지역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그 예술적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어떤 그 결과 책자 한 권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프로젝트에 그 지역민이 참여를 해서 몸으로 지역학 알기, 찾기, 느끼기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역학의 어떤 그 주체적인 인력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쉬운 이 어떤 설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민이 어떤 멘토를 참여하고 주도해 나가는 부분들을 실제 전북학 사업에 어떻게 이제 녹여낼 것인가가 앞으로 좀 과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그 지적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지역학 연구소가 정체성 정립을 예로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문에서도 전북학의 어떤 전북의 어떤 정체성을 민본 풍요 혁신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실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때로는 허구적인 그 담론일 수 있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가설은 필요하지만은 실제 도민들의 활발한 수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정체성은 뭔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 지역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 정립은 어떤 정립된 정체성을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정체성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중심의 어떤 접근 방식이 상당히 그 유용하고 생산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이제 이 전북학 그 연구센터에서 설정한 이 전북의 어떤 담론인 정체성 담론인 그 민본 풍요 혁신을 어떻게 과정 중심의 그 도민 중심의 어떤 그 정체성 담론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 부분이 깊게 고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또 지역학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떤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지나치게 어떤 과거 중심으로 이제 역사 문화 중심으로 쓸림으로써 실제 지역 주민들이 그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어떤 대상이 과거 역사이고 문화유산일지라도 항상 그 마음은 그리고 출발점은 또는 기별점은 현재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어떤 연구 과정에서 또는 그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어떤 과거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됨으로써 현재와 어떤 유리되는 측면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전북학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사업 설계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이 될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그 생각을 좀 시상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의하는 그런 그 측면이 많이 계셨는데요. 특히 그 지역학이 관학에서 이제 민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렇다면 시민 참여형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그 시민 참여형의 슬로건이나 목표가 어찌 보면은 그 좀 허구적인 추상적 개념보다는 그 과정을, 그런 논의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특히 목표점은 결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이런 크간 세 가지 방향의 틀을 주신 거, 제안 겸 제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정민 그 연구원께서는 간략한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읽어주시고 토론 겸 제안을 해주신 김양식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김양식 박사님 아까도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지역학을 해주신 분이라든지 약 20여 년 동안의 노하우가 녹아져 있어서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북학 연구 관련된 거를 설계할 때 박사님 걸 많이 참고했고 최대한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주신 것들 많이 수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학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지역 주민들에게 저도 역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희 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대중화 사업은 이 지역학에서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여기 이제 간략하게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코로나 진정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순천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NGO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지금부터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좀 코로나도 진정되고 저희 센터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다음에는 지역의 NGO 단체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역에서 뭐 동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구슬을 받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까 곽찬우 선생님이 지역 주민분께서 저기 체계산에 가니까 봉수대가 있더라, 이런 경험들 어찌 보면은 아 저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구술 자료들, 구술 내용들은 결국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혹은 100년 후에도 쓸 수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역시 그 일반 그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뭐 나무 구술, 어르신 구술사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지금 순창 같은 경우 저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 같은 것들을 입혀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런 것들도 매우 관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좋은 모델이라면 그걸 연구해서 다른 지역에도 소개시켜주는 차원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저도 주목했지만 그 일본 사례들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중국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중국 사례도 보니까 거기는 전형적인 관악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긴 소개하지 않았고 일본 사례만 한 거는 바로 김영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주도, 특히 민관보다는 민내 주도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학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기반이 부족하니 조금 더 기반을 쌓고 나서 해야 전북학의 2단계, 3단계에서는 그렇게 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풍요와 민본 풍요 혁신, 이거는 이제 좀 도민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이고 허구적일 수 있다라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발표하면서 이건 아직 제 생각이니 이용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뭐 어찌 보면은 문매를 아직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 거는 이런 아젠다를 먼저 제시를 하고 여러 전문가분들에게 수기 과정을 거친다면 충분히 좋은 아젠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고 더 다듬은 다음에 뭐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작업을, 저는 이 정체성 마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반을 닦은 다음에 나중에 한 2년 후, 3년 후쯤에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주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 저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할 거, 항상 하는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저도 역사를 전공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로 아까 함중 쌤 그 질문하고도 이제 맥이 닿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역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물론 다 같이 반성해야지만 기본 자료가 잘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처럼 뭐가 하나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다음 거는 또 뭘 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장수향교 대성전 같은 경우에 거기 충복이었던 사람이 정경손이 외장에 임진왜란 때 정유재한테 그 외장의 침입을 막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뭐 적장 고바야시 밑에 있는 안코쿠지가 와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임진왜란 때 침입했던 사람이지 정유재한 때 왔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문화 자원화가 변형돼서 계승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를 활용도 해야지만 기초 자료를 데이터를 잘 추구해 만들어 나가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양식 그 박사님께서 주셨던 아주 중요한 그 제안들이 이 전북학에서도 큰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조금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이따. 예. 그러면 우리 곽장근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그 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동수왕국 전북 가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오늘 발표하신 곽장근 교수의 그동안의 그 학문적인 열정 때문에 이런 용어가 탄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곽 교수께서는 장수가야 곧 반파국의 그 존재를 1993년 집표사 때부터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벌써 조금만 있으면 3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요. 그때 첫 제보자가 한홍석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 가야토기, 목긴 항아리하고 그릿받침 이런 토기도 기증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하고의 대담이 매우 중요했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여러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수가야의 존재가 벌써 30년이고 30년 동안의 활동이 오늘날 전북가야 이런 그 학술 용어로까지 된 것 같은데요.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이 전북가야 연구의 이 초창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여러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아마도 그 일본 기록에 나오는 이 저각을 지금 우리가 못 찾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데도 후학들이 빨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줄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해서 당시에 그런 그 초창기 전북가의 연구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장수 삼고리 고분이 발굴이 됐다고 했는데 마한, 백제, 가야, 신라 토기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물론 또 이 삼고리 3호분에서는 이 인도네시아 레도곰보에서 제작된 이 오세복이 출토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바로 국제 교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고고학에서 만호라고 하는 그런 그 보석이 있죠. 카닐리안이라고 하는데 붉은 오렌지 색깔의 이 구슬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원고리 교육품들이 상당한 당시에서는 유세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유세품들은 그냥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국제 교류입니다. 이런 그 국제 교류를까지를 하면서 꾸준히 성장했던 그런 마한 세력을 제압을 하고 장수가야가 성립이 되고 장수가야 역시 이런 또 동남아시아 산 그런 오기 장수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국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야가 이런 국제 교류까지 하고 있었던 이런 마한 세력을 제압을 하고 소위 반파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가야의 초기의 힘이 어떻게 나왔을까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수가야 곧 반파국의 이 대외 교육품 국제 교류가 이 삼고리 3호분에서 나오는 옥 이외에 어느 정도나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장수 가야 지역에만 있는 이 그 분묘 유적에서
소위 그 둘레돌이 나와 가지고 둘레돌이 여기만 나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문화권에서는 장수 가야 고분에서 유일하게 이 둘레돌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장수 가야 문화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을 것인데 왜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장수 가야 고분에서는 없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 주제가 이 전북 가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봉수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록에 반파라고 하는 나라, 아까 장수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가야 소국 중에 하나가 섬을 쌓고 봉우와 저각을 설치를 했다. 그래서 가야 소국 가운데 하나인 반파국은 축섬, 섬곽을 축조를 했고 봉우제를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문헌에서 확실하게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봉수를 봉수 유적을 지금 곽 교수께서 아주 많은 유적을 찾은 것이 아까 우리가 잘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지만은 중국은 이미 주나라 때 시작을 해서 전한시대 때, 그러니까 2000년이 훨씬 지금 넘죠. 그때 이제 봉수가 있었다고 문헌에 나오고 이것이 발달을 해서 당나라 시대,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에 해당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 제도화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죠.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때에 가서야 연대, 연조, 아궁이조, 연통, 그 다음에 이 봉수대의 오소, 이런 그 봉수 시설들이 이 완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반파국에서 운영했다고 하는 이 봉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지금 이 반파국 봉수 시설의 특징이 이 발화 시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봉화대가 토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출토된 것이 완전히 가야토기만 출토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반파국의 봉수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야 시대 때에 봉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봉수 시설의 특징을 이제 발굴 첫 시작이니까 이런 정도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조선시대 때의 봉수처럼 무엇 정도가 나와야만이 이 반파국의 봉수가 맞다 이렇게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것이 정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 봉우와 함께 설치했다고 하는 저각, 아마 이것은 그 봉수대가 지금 굉장히 높은 데가 있으니까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어떤 곳 이런 곳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박 교수께서는 그 주변 지역까지 조금 발굴 범위를 넓혀서 이런 이 사람 봉수군들이 살았던 그런 그 집자리, 이게 지금 문헌 표현으로 저각이라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셔서 꼭 봉수 시설의 특징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까지 아울러서 밝히셔야 될 건데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그 지금 장수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 여러 고분 유적들 또는 그 봉수 유적들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 저도 고대사 분야이기 때문에 그 우리 곽 교수님께서 현장을 아까 그 소개해 주신 곳 중에 한두 군데를 또 같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같이 봤던 기억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도 그 공감을 하면서도 저도 비슷한 그 의문이 아직 한두 개가 남아 있었던 그 상황이라 같이 그냥 첨언을 조금 드린다면 그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일본 서기적 표현에 나오고 있는 봉수저각이라는 이 표현이 실제 적합한 표현이라면은 그 저각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가장 좋지 않겠냐. 이제 아마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저는 어찌하다 보면 고구려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만주 지역의 고구려 산성 유적을 많이 봤는데요. 거기엔 봉수족 꽤 많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그게 중국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고 엄청 방치된 고구려 산성의 봉화 봉수 시스템이 초기적인 요소들이 꽤 많고 해서 사실 그게 같이 비교가 됐으면, 왜냐하면 고구려 초기 산성뿐만 아니라 중기 후기 산성에서 그걸 다 저희가 보고서도 다 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그래서 가야만의 봉수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어찌 보면은 주변 나라들과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같이 좀 질문하시는 것에 첨해서 저도 사회자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 주옥 같은 질의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백두대간 산출리가 가양 서쪽 경계라고 굳게 믿었던 고고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93년에 제가 군산대학과 인연을 맺고 배낭을 메고 지표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 삼장마을 입구에서 우연히 뵀던 한웅석 어르신, 만약 그분을 안 만나셨다면 과연 가야에 대한 만남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장수가 아니라 세상에 알린 분이 한자, 홍자, 석자 어르신이었다. 그 마음은 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단하고 힘들 때도 그분 후 성원 격려가 결국에는 가야사에 이제 계속 머물게 됐던 힘이 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30년 넘는 가야보고 하는 과정은 재미도 있었지만 힘든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유적과 유물이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두 번째 5세국,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반파국 하위계층, 즉 백성의 무덤에서만 남았는데 3세곡이 영산강 위역 마한의 지배자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온 사례는 있어요. 그건 3세곡이에요. 이건 5세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반파국이 국제 교육을 했다고 저는 인정을 안 치요. 결국에 그런 인도네시아와 해양 교육을 했던 특정 지역의 어떤 정치체가 그걸 가지고 반파국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연구가 필요겠죠. 그 다음에 봉화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력의 원천 근원이 뭐냐? 저는 철이라고 봐요. 그래서 철과 봉화는 한 몸, 세트, 한 묶음이에요. 제가 봉화를 찾아놓고 봉화로까지 복원을 하고 정치체의 존재까지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는데, 이 국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게 완성이 안 된다라는 이제 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국정과제의 초대를 받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제 막 이제 철을 생산했던 제철 유적을 찾는 지금 그 단계예요. 그리고 찾은 제철 유적의 역사성을 불어넣는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쏟아지고 있죠. 유적 유구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봉화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국력의 원천이 저는 철이었다. 이 반파국의 철 얘기는 정말 중요하죠. 모든 가야 여객에서 철기 문화가 처음 시작된 것이 반파국이에요. 그리고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한 제철 유적을 가장 많이 함께 보고된 곳도 반파국이에요. 그리고 그걸 재련해서 제품화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야구가 또 가야구 중에서 나오고 있고 해서 머지않아 제철 유적과 가야와 관련성은 고정 증명이 될 것이다.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파국의 묘제 지역성이 있죠. 일단 둘레돌 호석을 안 돌렸고 분구의 벽면 형태가 장 타원형에 꼭 만두처럼 생겨 있어요. 유일하게 장수만 그래요. 반파국만. 그 지역성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영남에 있어서 가야구청은 평면 형태가 원형이고, 그리고 봉분 하단부에 꼭 둘레돌 호석을 둘렀는데
전북 동부, 전북가야구청은 전혀 후속이 확인이 안 되고 대신에 도랑이 이제 확인이 돼요. 결론적으로 전북가의 묘지의 뿌리는 마한이었다. 그 평면 형태 도랑을 두르는 묘지의 특징은 마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한의 묘지를 그대로 승계 계승을 했기 때문에 영남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그런 지역성, 독자성 자체가 전북에도 가야 소국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발굴을 하면 할수록 쌓이는 자료가 쌓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또 강조해서 알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봉화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봉화라는 것은 출발지와 종착지가 고증 증명이 돼야 해요. 그리고 봉화로가 복원이 됐을 때 종착지에 적지체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또 확인돼야 하는데 장수군 장계면은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는 너무너무 풍부하지요. 다행히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되었고 반포구 관련된 자료가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이 봉화를 알리는 과정은 30년 세월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 그 고증은 어렵지 않아요. 그 역사성을 알리고 하는 것은. 근데 제가 40년 가야구가 그랬지만 예산 지원이 영원이었어요. 돈을 안 줘요. 가야 될 인식이 좀 부족해서. 결국에 그런 게 해결이 된 게 국정과제 초대였는데 30년 기다려서 발굴을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쏟아내는 고고학 자료는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고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발굴이 시작이 안 되니까 봉화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봉화 얘기를 하면 꼭 조선시대 봉수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걸 가지고 맞네 틀리네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전북 동부는 가야의 봉화예요. 문헌이나 지면 그렇게 일관되게 그 당시 역사성을 담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야 봉화가 천년의 세월 속에서 탄생시킨 게 조선시대 봉수예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연대, 연조 그 규모 가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가야 봉화는 시원형이자 시작이다 해서 그런 것들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옥동 교수님 말씀하신 고구려와의 어떤 관련성 또 그 시기의 봉화의 구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 건 이제 또 연구자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지침을 주신 것 같고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저각의 문제는 저는 저각이 가능하다고 봐요. 가서 보면 봉화가 산성과 한 세트예요. 문헌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산성 내에 기기묘한 어떤 시설이 있어 꼭 저각 같은데 발굴이 아직 안 됐어요. 아주 그 정말 그 독특한 또 학계에 보고된 사례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시간의 어떤 싸움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북가의 정체성은 봉화와 철이다 그렇게 봐요. 그건 한 묶음이니까. 영남하고 비교한다면 영남은 두 가지가 없어요. 철과 봉화가.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원도 철의 왕국으로 해달라. 근데 아직 거기는 제철주적인 학계에 보고가 안 돼서 저희는 어쨌든 의원하고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봉화로 해서 철이었던 철기 문화의 백미 활용점정은 저는 봉화였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미래설기 국권에게 세워서 꼭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북 가야로 상징되는 이 가야의 어떤 유적과 성격은 말씀 아까 진행 주신 것처럼 진행형이다. 현재 이게 완결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대안 내지는 해결책들을 찾아가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필요도 있고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해결 방안의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의
그 발표와 토론이 기본적인 건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조금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이와 연결돼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아까 휴양식 충남학을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동희 관장님이 저한테 또 미루신 것 같아서 그래서 충남학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평생교육 일환으로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충남이 이렇게 그 평생교육 차원에서 충남학 그 비중을 강화시켰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그 출발이 천안학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학이 상당히 어떤 그 이 강의 중심으로 어떤 시민 교역용으로 이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효과를 봤는지 하여튼 충남학도 교육 중심으로 갔는데 현재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거의 이제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남학 강사를 이제 양성을 했는데 이 충남학 강사들이 완전히 그 스토리를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그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 그 지역학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학에서도 이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 지역 주민한테 강의하는 방식은 이제는 이제 지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 자체 학습을 하고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런 것을 어떤 형태로든 좀 엮어내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온택트 이 지역학 강좌가 앞으로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학 프로 이 현장도 이 온택트의 어떤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전북학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고급진 전북학 강좌를 유튜브로 이제 많이 생산해서 유튜브로 이제 많이 제공하고 그 유튜브 강의 프로그램을 또 지역 주민들이 받아가지고 자체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지역학이 관악에서 이제 민학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의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 거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건 전문가 중심으로. 근데 항상 이제 문제의식은 지역 주민의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역 주체 간을 어떻게 연대시키고 네트워킹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묶어나갈 수 있는 아젠다를 이제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백데이터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략과제를 도차원의 전략과제를 이제 발굴을 해서 그 과제를 도민들이 해결하게끔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소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경험상으로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성 교수님, 지금 전북가야의 중심 가야 소국 중에 반파국, 김흥국 이런 국가가 존재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런 가야의 소국과 관련돼서 가장 조사가 많이 된 것은 그분들의 사후 세계를 상징하는 고분들을 중심으로 발굴됐고, 이제 봉수와 제철 유적들이 서서히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국가와 관련돼서는 아마도 왕궁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 아까 기록에 성곽을 축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야 될 과제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와 민관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인데, 박 교수님은 지금 아마도 이런 반파나 김인국의 왕궁과 관련될 수 있는 곳이 어디다라고 아마 심중도 갖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봉수가 있는 성곽들이 대부분이 지금 석성이고 토성이 훨씬 더 적은 것 같더라고 주변에 보니까. 이런 그 성곽들이 이 시기에 축조가 됐다라고 앞으로 이제 조사가 돼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건데, 이런 그 가야의 소국과 관련되는 유적들이 앞으로 그 잘 찾아질 건지 또 확실할 건지 앞으로 이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1500년 전 전북가야 정치 중심지는 운봉과 장수 장계예요. 그래서 운봉가야 장수가야라는 임시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5개 군의 경우에는 정치가 아닌 경제, 국방 여러 가지를 담당을 했겠죠. 운봉가야를 이제 김은구로 비정을 했는데 최인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추정 왕궁터 거의 찾았어요. 간단하게 시골만 거치게 되면 그 고증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장수가야 즉 반파국의 추정 왕궁터도 찾았지요. 찾았어요. 역시 이제 조사 지금 기획 단계에 있어서 조금은 시작은 영남보다 너무 많이 늦어서 마음이 무겁고 항상 참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전북가의 완성은 추정 왕궁 때 추정을 떼내는 게 전북가를 진정으로 복원시키는 어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치는 다 확인을 해놨고요. 봉화 시설이 있는 산성을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를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지요. 문헌은 가야가 성을 쌓았다라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직 고고학계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가야사는 역사고학 범주 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문헌의 내용을 유적으로 증명이 돼야 가능한데 그런 가능성 열어두고 봉화시설이 확인된 성을 대상으로 그 많은 유적을 발굴 못하니까 옥석을 가려서 선택 집중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도 상당히 밀도 있게 기획 및 아마 추진을 계획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가야 유적에 대해서는 좀 진행형적인 그 유적이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신 내용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기를 그 기대하는 그 바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최 교수님 답이 됐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기존의 가야 인식 체계에서 상당히 좀 돌출적이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조금 더 관망하는 형세가 아직 있다는 것도 저도 뭐 제가 그쪽 고대사 연구자이다 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다만 그 이런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들이 이 지역의 역사 정체성에 또는 역사의 실체 그 파악에 그 잘 그 연결이 돼서 큰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요. 저는 그 이제 지역학이라는 관점으로 조금만 더 연결을 지으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관련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또는 지역의 연구소, 대학 다 관심을 갖고 지금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셔서 다만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그 관심 그 갖고 계신 분들이 함께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 언택의 방법이지만 오히려 더 전파력이 좋을 수 있는 이런 매체 방법을 통해서 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고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더 그 말씀 주시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요? 제가 말을 길게 하는지 우리 조 교수님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미리 겁을 먹으시고 간단히 하라고. 근데 이제 우선은 아까 그 한 교수님 얘기한 부분은 지금 전북학이나 이런 데서 DB 구축이나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은 것이 죽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살리는 것도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나가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그런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거라고 그죠.
전북학이 구축하려는 DB 구축과 연계선상에서 그런 일을 해서 살려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충남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게 거기가 지금 일반인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죠. 지금 우리 지역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구축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금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포럼이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이제 어떤 것들은 좀 또 잘 되고 있고 타자의 눈으로 봐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결과를 조금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관이 주도하냐 민이 주도하냐는 문제도 그렇고 교육이냐 연구냐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결국은 그 지역이 처한 현실을 깊게 반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현실에서 전북의 현실과 충남의 어떤 현실, 서울의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주어서 나갈 거냐. 아까 우리 박정민 선생님 연구 발표로도 보면 원론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지역학이 원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전북학에 다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못 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다 필요성을 공감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학에 가야 하는 길이 있다 한다면 그걸 놓고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 우리 전북에서 좀 시급히 절실한 것이 뭔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지만이 이게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지역민들이 공감하고 이런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전북학에서는 해야 한다고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나왔던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역사를 보는 것이 이제 지역학이 지역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역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 한다면 아까 그 전라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전라도에 대한 인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반역이라든지 반역을 돌려보십시오. 돌려면은 그건 변역이 될 수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게 반역인지 몰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혁신이고 그것이 변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우리 눈으로 우리 지역사를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왜곡된 것이 있으면 바로 펴고 이런 일들을 지역학에서 해나갈 때 그때 전북학이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지금 전북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이제 타개하는 악유한 것으로 지금 오늘 주제도 그렇고 전북 자중의 시대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상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역학이라는 것이 전북학이 우리 지역에 해줄 일이 많고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세 분의 그 발표와 또 세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존의 다양한 방안들 또는 새로운 방법들 또 타 지역의 좋은 선례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결국은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결된 미래를 구축하는 새로운 어떤 그 출발점을 우리 지역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자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모두 함께 결국은 모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을 미래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지역학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발표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작업이 이 우리 지역의 언론 또는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함께 하면서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